현재 이 영상이 속해 있는 시리즈는 1942년 11월 남태평양 솔로몬 제도 남쪽에 있는 과달카날 섬 근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 해군과 일본 해군의 해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다루고 있는 과달카날 해전은 1942년 11월 13일부터 시작되었고 이제 다시 13일의 금요일 새벽에 미군 함대와 일본 함대가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 과달카날 해전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지도는 미군 핸더슨 비행장이 위치한 과달카날 섬과 인근 해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행장 포격에 임무를 띠고 오던 일본 함대는 중간에서 미군 함대와 만나 교전하게 되는데 전투가 벌어진 곳이 사보섬과 과달카날 섬 중간 해역이었고 양측 함대가 서로 섞여서 한밤중에 난타전을 벌이는 바람에 교전 시간 순서대로 정리된 자료가 없다는 것도 언급했습니다. 일본 측과 미국 측에서 각각 14척과 13척의 군함들이 13일 새벽에 전투에 참가해서 해전 역사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근거리에서의 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교전이 시작된 오전 1시 48분에서 오전 2시 3분까지의 약 15분 동안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극초반에 탐조등으로 위치가 드러나 집중 사격을 받은 이 세 척 이외에 미함대의 선두에 섰던 구축함 레피, 스테럿, 오베넌이 일본 전함 히에이의 옆을 근접 통과하면서 큰 피해를 주었는데요. 선두에 섰던 레피는 히에이의 옆을 통과하자마자 일본 구축함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기록에는 이 일본 구축함들이 일본 함대 진영 왼쪽에 서서 접근하던 아사구모, 무라사메, 사미다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레피의 전방에는 히에이의 뒤를 따라오던 전함 기리시마도 있었고 전함과 근접해서 전진하던 구축함 테루즈키, 아마츠카제, 유키카제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됐는데요. 이 여러 척의 일본 함정들로부터 레피는 집중 사격을 받게 됩니다. 레피는 계속 히에이와 거리가 멀어지면서 히에이에서도 사격을 받았고 어뢰도 명중해 얼마 되지 않아 큰 폭발을 일으키면서 침몰했습니다. 레피의 뒤를 따라오던 스테럿과 오베넌도 집중 사격을 받지만 침몰 위기는 모면합니다. 구축함 레피는 1942년 3월 31일에 취역했는데 과달카날 해전에서 일본 전함 히에이를 상대로 용감한 활약을 보인 다음에 8개월이 채 안 되는 짧은 일생을 마치고 침몰하게 됩니다. 레피의 247명 승조원 중 함장을 포함해 59명이 전사하고 11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레피의 침몰 시각은 오전 2시 1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앞으로 돌진한 미국 구축함 3척의 소구경포에 큰 피해를 입은 일본 기함 히에이. 구축함들이 옆을 통과하고 나서 전진하는 히에이가 동료함들과 함께 목표로 한 것은 바로 미함대 총지휘관인 켈러엔 제독이 탑승하고 있는 중순양함 샌프란시스코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히에이와 기리시마로부터 계속 명중탄을 맞고 큰 피해를 입기 시작합니다. 이때 함교에 맞은 명중탄 하나로 켈러엔 제독과 대부분의 지휘부가 전사합니다. 일본 함대의 집중 사격으로 애틀랜타에 있던 스콧 제독이 전사한 데 이어 미함대는 이제 2명의 제독을 전투 시작 얼마 되지 않아 잃게 된 것입니다. 만약 히에이와 기리시마의 14인치 포에서 발사한 포탄이 삼식탄이 아니라 철갑탄이었으면 샌프란시스코는 바로 침몰했을 텐데 다행히 샌프란시스코는 침몰하지 않고 전열에서 이탈하는 데 성공합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사령관과 함장이 죽고 45발의 명중탄을 맞았지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전열에서 이탈하자 그동안 계속 일본함들과 포화를 교환하고 있던 경순양함 헬레나가 샌프란시스코를 보호하기 위해 근처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샌프란시스코도 일본함들과 교전하면서 어느 정도 뜻밖의 성과를 거두게 되는데요. 그 대상은 바로 일본 함대의 기함 히에이였습니다. 일본 전함 히에이는 11월 13일 전투가 시작되면서 상당히 고초를 많이 치렀는데요. 미군 구축함 3척이 쓸고 지나가면서 상부 구조물에 최소 50여 발 이상의 5인치 포탄을 맞았고 같은 편으로부터 5인 사격을 받은 것은 미군 측만 그랬던 것이 아니어서 일본 구축함 사미다레와 서로 포화를 교환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지는 교전에서 샌프란시스코의 8인치 포탄 최소 1발 이상이 히에이에 명중해서 이 피해로 인해 조타 기능이 거의 상실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히에이는 통신 기능도 큰 피해를 입어
다른 일본함들과 소통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히에이는 이제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것은 11월 13일 오전 1시 48분경 첫 교전이 시작될 때 상황도입니다. 기함인 샌프란시스코 아래쪽의 미군 함정들도 초반부터 전투에 참가했는데요. 먼저 샌프란시스코와 거의 같은 중순양함이었던 포틀랜드가 있습니다. 포틀랜드는 교전이 시작된 지 약 10분 후인 오전 1시 58분 우현 후미 쪽에 어뢰를 맞고 스크류와 키에 큰 손상을 입어서 오른쪽으로 원을 그리면서 도는 기동밖에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포틀랜드는 8인치 주포를 히에이를 향해 발사했으나 큰 피해는 주지 못한 듯 보이고 이후에는 전투에 많은 기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등장해서 샌프란시스코를 보호하기 위해 간 경순양함 헬레나는 5발의 명중탄을 맞았지만 큰 피해는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미 함대 후미 부분의 경순양함 주노와 구축함 4척도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전투를 벌였습니다. 미군 구축함 대열 맨 끝에 위치했던 경순양함 주노, 레피 같은 구축함들이 열심히 싸울 때 같이 큰 활약을 해줬으면 좋았겠지만 교전 시작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본군 어뢰가 좌현 기관실 부근에 명중해서 기록에 의하면 completely out of action, 순식간에 전투 불가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주노는 전투에서 활약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 떠 있으면서 안전하게 후방으로 퇴각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었습니다. 후미 구축함 대열의 선두에 섰던 에런 워드의 기록을 보면 이 전투의 상황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탐조등을 켜서 위치가 드러난 히에이를 향해 사격하면서 전진하다가 갑자기 앞에 나타난 일본 구축함 유다치를 피하기 위해 급히 정지하고 갑자기 나타난 어뢰 2발이 좌연에서 우현 쪽으로 밑으로 지나가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 어뢰 2발은 에런 워드의 뒤에 따라오던 구축함 바튼에 명중합니다. 구축함 바튼은 히에이의 어뢰를 발사한 후 갑자기 순양함 헬레나가 앞에 나타나자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정지해 있는 사이 어뢰를 보일러룸과 엔진룸에 한 발씩 맞았습니다. 구축함 바튼은 큰 폭발과 함께 두 동강이 나서 바로 침몰하고 승조원 232명 중 164명이 전사했습니다. 에런 워드도 많은 수의 명중탄을 맞았지만 침몰하지는 않았습니다. 에런 워드와 바튼의 뒤를 따라오던 구축함 몬세는 전투 초기에 함 위에서 조명탄이 터지는 것을 보고 아군함인 줄 알고 식별 표시등을 켰다가 순간 일본함으로부터 탐조등과 포탄 세례를 받았습니다. 순식간에 14인치 포 3발을 포함해 37발의 명중탄을 맞은 몬세는 바로 전열에서 이탈해버리고 맙니다. 미 구축함 대열 그리고 전체 함대 대열에서 맨 뒤에 섰던 구축함 플래처는 일본함에 한 포를 발사하면서 싸웠으나 명중탄은 하나도 맞지 않고 13일 새벽 전투를 마칩니다. 일본 함대에서 특이할 만한 전과를 거두남은 구축함 아마츠카제입니다. 경순양함 주노를 전투 불가능 상태로 몰아넣고 구축함 바튼을 침몰시킨 어뢰는 전부 아마츠카제가 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츠카제도 그 와중에 명중탄을 많이 맞았지만 침몰하지는 않고 살아 돌아갑니다. 일본 함대 선두에 서서 가장 먼저 미 함대 앞을 통과한 구축함 유다치는 미군 함들 사이를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싸우다가 집중 공격을 받아 기동 불능이 되었습니다. 유다치는 수병들이 퇴함한 후 포틀랜드에 의해 침몰됩니다. 이 상황도는 13일 새벽에 벌어진 전투를 미군 공식 기록에서 나타낸 것인데요. 실제 전투가 벌어진 이 지역은 최대한 넓게 잡아도 가로 세로 약 3에서 4km 정도에 불과하고 이 지역에 많은 수의 함정이 어둠 속에 서로 엉켜서 난타전을 벌이는 바람에 시간순으로 작성되고 각 함의 교전 상대가 명확하게 나온 기록은 없습니다. 13일 새벽의 전투에서 일본은 구축함 한 척이 확실히 침몰하고 한 척이 기동 불능이 되었고 반면에 미국 측은 구축함 레피와 바튼이 확실히 침몰한 것 이외에 전투 불능이 된 함들이 많아서 이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함은 경순양함 헬레나와 구축함 플래처밖에 없었습니다. 13일의 금요일 새벽의 전투도 역시 일본 함대의 야전 능력이 10분 발휘되었는데요. 미군의 하나 큰 수확이라면
일본 전함 히에이가 조타불능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 피해가 경미해서 밀고 들어간다면 더 큰 전과가 기대되었는데요. 예상 외의 일이 생깁니다. (11월 13일) 오전 2시 25분경 일본 함대를 지휘하던 아베 히로아키 중장은 전 함대에 퇴각 명령을 내립니다. 뒤에 오는 38사단 수송부대를 위한 핸더슨 비행장 포격은 포기해버린 것이고, 미 함대를 경멸시킨다면 수송부대도 안전하게 과달카날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히에이에 탑승했다가 본인도 부상을 입고 겁을 먹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비행장 포격용 30탄을 다 써버렸고, 날이 밝으면 핸더슨 비행장의 미군 항공기에 노출된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 함대는 구축함 2척을 조타불능이 된 히에이 엄호를 위해 놔두고 퇴각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날이 밝아올 것인데 히에이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전함 히에이는 기준 배수량이 32,000톤급입니다. 이건 과달카날 해전에 참가했던 1만 톤급 미국 순양함 3척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것인데요. 11월 13일 새벽 전투에서 큰 피해를 입고 조타불능까지 되어버린 히에이를 이제 미군은 항공기를 동원해 과달카날에서 멀지 않은 해상에서 공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과달카날의 미군 기지에서는 병사들이 해변에 모여 해전을 지켜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군함들이 직접 보이지는 않았겠지만 이때의 증언에 의하면 이날의 해전을 엄청난 불빛과 굉음의 아수라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논틀리스 폭격기들은 순항 속도가 시속 300km 정도였기 때문에 날이 밝으면 최대한 빨리 출격해서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일본함들을 찾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제 캡터스 항공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1월 13일) 오전 2시 30분 일본 함대는 라바울의 본부에 미군 함대와 전투가 벌어졌으며 히에이와 기리시마를 앞세운 핸더슨 비행장 포격은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고합니다. 전투가 벌어지기 전 부겐빌섬 남단 쇼틀랜드 일본군 기지에서는 38사단 수송부대가 11월 12일 오후 5시 30분에 출항해서 13일 새벽에 과달카날에 상륙할 예정이었으나 트루쿠 기지의 야마모토 이소로쿠 연합함대 사령장관은 13일 오전 3시 44분 상륙작전을 진행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작전을 하루 연기합니다. 이때 히에이는 호위 구축함들과 함께 계속 위험 지역을 빠져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히에이의 키는 계속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았고 이를 고칠 수 있는 곳은 침수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히에이의 함장은 니시다 마사오 대좌였는데요. 니시다 함장은 이번 히에이와 기리시마의 비행장 포격 작전에 대해 똑같은 작전을 2번 하는 것이 성공할 리가 없다면서 맹렬히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야마모토 사령장관의 뜻이 확고한 것을 보고 결국 동의했다고 하는데요. 작전 출정 격려 모임이 끝난 후 야마모토 사령장관이 니시다 대좌를 불러서 이번 작전이 끝나면 니시다 대좌를 야마토의 함장으로 임명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니시다 대좌는 해군병학교와 해군대학교를 각각 3등과 2등으로 졸업한 우수한 장교였습니다. 다시 11월 13일로 돌아와서 일단의 장교들이 히에이를 과달카날로 돌진시켜 비행장을 포격하고 이후 수병들은 육지에 상륙시켜 싸우자고 건의했다는데요. 니시다 함장은 히에이 같은 귀중한 전함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장교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최대한 히에이를 살려서 퇴각하기로 합니다. 이때 히에이는 함내 화재로 무선 장비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니시다 함장은 수병들을 동원해 인력으로 키를 중간 위치로 돌리고 침수가 빨리 진행되지 않게 속도를 줄여서 전진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제 날이 빨리 밝아오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히에이의 수병들은 알맞은 복구 자재가 없어 모포와 매트로 들어오는 물을 막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이제 미군 항공기의 공격을 어떻게든 막으면서 서서히 후방으로 가면 될 것 같았는데 같은 시각 키를 인력으로 고정시키던 수병들이 해수가 목까지 차오르자 수병들은 안전한 곳으로 피신했고 키가 다시 돌아간 히에이는 우현으로 급격히 선회했습니다.
히에이는 더 이상 방향을 잡고 퇴각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날이 밝았고 약 40여 킬로미터 떨어진 핸더슨 비행장에서 미군 항공기들이 출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핸더슨 비행장의 항공기들의 첫 공격은 오전 6시 15분경으로 추정됩니다. 히에이에 대한 항공기 공격은 자료마다 전부 사실관계가 달라서 확실하지 않는데요. 첫 번째 공격에서 히에이에 1000파운드 폭탄 한 발이 명중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히에이의 위치를 파악한 미군 항공대의 공격은 계속돼서 오전 7시 15분에는 어벤져 뇌격기 편대도 나타나서 히에이에 공격을 가했습니다. 히에이는 속도를 높여 회피 기동을 하면서 선체에 뚫린 구멍을 메웠던 모포 등이 빠져나가 다시 침수가 가속되었습니다. 이미 6시 15분경에 히에이를 찾고 있던 구축함 유키카제가 도착했고 오전 8시까지는 다른 구축함들도 호위를 위해 히에이 옆에 모여들었습니다. 일본 함대 총지휘관이었던 아베 제독은 오전 8시 15분경 유키카제로 옮겨 탑니다. 이때쯤이면 히에이가 자력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고 낮에는 미군의 공습을 어떤 수를 써서라도 버티다가 밤에 전함 키리시마를 이용해 안전한 후방으로 복귀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일본군이 대책을 숙고하고 있는 사이 더 많은 미군 항공기들이 나타나서 히에이를 공격했습니다. 여기에는 드디어 과달카날 인근 해상에 도착한 항모 엔터프라이즈의 항공기들도 있었고 일본군 기지와 항모 준요에서 보낸 전투기들과 공중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계속되는 공격에서 미군 어뢰는 일찍 터지거나 해서 역시 명중탄을 내지 못했습니다. 오전 11시가 넘어가면서부터는 바누아투의 기지에서 발진한 B-17 폭격기까지 도착했습니다. 13일 오전 공중에서 찍은 이 사진을 보면 키가 고정돼서 오른쪽으로 선회하는 히에이의 모습과 함에서 새어나온 기름, 그리고 히에이 옆에 떨어지는 폭탄의 모습이 보입니다. B-17 폭격기 공격대에서 한 발의 명중탄이 나왔고 이후 또 다른 돈틀리스 급강한 폭격기 편대에서 3발의 폭탄을 히에이에 명중시킵니다. 그리고 어벤져 뇌격기 편대에서 드디어 어뢰도 명중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온전했던 엔진도 망가졌고 침수가 더욱 가속화되면서 히에이의 끝이 다가왔습니다. 결국 니시다 함장은 총원 퇴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니시다 함장은 히에이와 운명을 같이 하려고 했지만 아베 제독이 유키카제로 와서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장교 4명이 포탑 위에서 지휘하던 니시다를 끌어내리다시피 해서 퇴함시켰다고 합니다. 히에이는 13일 늦은 저녁 혹은 밤에 침몰했습니다. 1차 대전이 시작되던 1914년 순양 전함으로 취역해 이후 전함으로 개장되고 여러 활약을 해온 역사 깊은 전함 히에이는 이렇게 운명을 다했습니다. 히에이에서는 전사 188명, 부상 152명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히에이에만 닥친 것이 아니었습니다.